자, 어떤 환자한테서 수술이 필요할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어떤 환자한테서 어느 정도 듣느냐. 초록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색깔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초반부터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좋은 그룹이 한 16% 정도 되고요. 초반에 좋다가 조금 나중에 효과가 떨어지고 결국 약물 반응이 적은 경우가 또 비슷한 정도가 있고, 초반에 잘 안 듣다가 약을 잘 조절을 하면서 본인이 노력을 함으로써 양호한 조절을 하는 경우가 전체 한 절반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도 안 듣고 계속 그냥 여러 가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줄곧 약물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난치성 환자분들이 약 한 20%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물이 반응하지 않는 이 붉은색에 해당되는 그런 그룹들이 결국 약물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뇌전증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약물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죠. 약물 자체가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한 또 거부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한 관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상은 이제 약이 안 듣고 이게 그 대전제가 되죠. 그러면서 수술을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후유증이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후유증이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들은 결국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골라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약의 조건으로는 보통 한 2가지 정도 약을 열심히 충분한 양을 먹어도 월 1회 이상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약물 불응성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하고 있고, 대략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 정도 있는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증상의 소실은 안 되더라도 완화가 되고,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이 또 동반되어 있는 인지 정서 기능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삶의 질을 증강시키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종류를 보면은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측두엽을 잘라내는 방법. 이렇게 측두엽이라는 게 우리 옆에 있는 머리 를 말하는데요. 옆쪽 머리를 이 끝에서부터 약 왼쪽은 한 4cm, 오른쪽은 한 5, 6cm 정도를 잘라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해마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길쭉한 구조물, 이 해마가 우리의 기억과 정서를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고기를 역시 같이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고 난 그림을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새로운 개념으로 입체뇌파라는 게 들어왔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아까 측두엽 뇌전증 같은 경우는 측두엽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확실하고 거기에서 변변도 보이고 하는 경우에 굳이 전극을 머리 안에 삽입하지 않고 그냥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머리를 열고 전극을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 하면은 머리를 넓게 열죠. 이 두개골 뚜껑을 열고 뇌막을 연 다음에 뇌막 밑에다가 이런 판때기 형태의 전극을 심고 다시 닫은 다음에 두개골을 닫고 뇌파를 찍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전극 때문에 경막 가출혈이 생긴다든지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감염이 잘 생긴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침 모양의 전극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박는 방법, 이러한 로봇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잘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길쭉하게 생긴 이 모양들이 염주처럼 생겼지만 이게 바늘이에요. 실제보다 좀 상당히 좀 두껍게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보이지만 굉장히 가늡니다. 0.8mm 밖에 되지 않아요, 두께가. 그래서 이러한 가느다란 전극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낫을 통해서 딱 마개를 막습니다. 뇌척 속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피도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통증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거의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방법을 처음에 고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법은 프랑스랑 이태리 그룹에서 먼저 수십 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왼쪽 방법을 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좋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미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극을 우리가 뇌를 열면은 대뇌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전극을 이렇게 붙이는 거는 경련하는 부위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 부위가 우리가 MRI 찍어도 경련하는 부위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머리를 열고 머리를 싸고 있는 경막이나 를 연 다음에 뇌 겉에다가 1cm 간격으로 전극을 삽입합니다. 이래놓고 이제 다시 뇌를 덮은 다음에 실제로 경련하는 걸 기록해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아서 그 부위를 잘라주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뇌에 이물질을 넣어놓고 기록하다 보니 이런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한계도 좀 있고, 그래서 바늘을 넣어서 하면은 우리가 뇌가 꼬불통꼬불통하게 들어있으니까 안에 이렇게 고랑하고 이랑이 있으니까 그 안쪽까지 바늘을 넣으면 우리가 평평한 뇌가 아니라 꼬불통꼬불통하니까 안쪽까지 바늘을 넣어서 병변을 더 국소화 찾을 수 있는 게 입체뇌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병변을 잘 찾아내야지 수술의 효과도 높여주는데, 입체뇌파는 바늘로 넣어서 아주 세세한 부위를, 경련하는 부위를, 절제할 부위를 잘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검사법이고, 이거를 이용하는 게 로사라고 하는 이런 장비로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머리 표면에서 주로 이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이 좌측 방식, 과거 방식은. 근데 사람의 뇌는 표면에 많은 신경세포들이 존재를 물론 하지만 표면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랑, 이렇게 골짜기와 솟아나온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어서 실제 깊이 고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뇌세포가 실제 거죽에 있는 뇌세포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안에 있는 걸 놓치죠. 그래서 놓치지 않고 골고루 보자 해서 깊은 데까지 쭉 집어넣고 거의 뇌 바닥이라든가 뇌 정중앙면 아주 깊은 그런 심부 쪽엔 이 왼쪽 방식으로는 접근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런 데 접근할 때 큰 장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잘 찾아내면은 그 찾아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제 절제를 합니다. 이게 저희 수술을 절제했던 환자인데 실제 이렇게 요 전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전극이 요 바늘을 따라서 한 16개 정도 되는 전극들이 있는데 그 외 일정 부분들을 우리는 절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자르지 않고 여기만 자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환자는 지금 발작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뇌 전증의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두개내 뇌파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전제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굉장히 좀 무모한 수술을 한다든지 부정확한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이제 발작을 없애는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뇌전증 수술 자체보다는 뇌전증 수술 전에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정확한 뇌파 측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자 그 동영상 실제 수술방이죠? 수술장에서 네. 찍은 겁니다. 팔을 움직여 갖고요. 로봇 레이저가 이렇게 앞에 빔이 비춰주면서 실제 드릴링을 할 위치, 바늘을 꽂을 위치를 딱 이렇게 표시를 내줍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붉은 빛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서전이 우리 외과 선생님이 이제 잉크로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해주고 그 위치까지 로봇 암이 위치에 딱 고정해주고 고정해준 그 포지션에서 그냥 드릴만 딱 해서 집어만 넣고 또 끝에 경계까지도 딱 만들어줍니다. 이 로봇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서 과거에 이게 없이 손으로 했을 때는요 시간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 이외에도 이제 과거부터 있던 방법 중에 아주 넓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뇌전증이 나오는 분들은 이 중간중간에 약간 뭐랄까 연결 부위를 이렇게 흠집을 내주는 칼집을 내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반골절 절제술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뇌량만 절제하는 그런 뇌량 절제술이라는 건 좌우뇌를 연결하는 그 구조물이 뇌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좌우뇌의 그 연결만 차단을 시켜줘도 굉장히 발작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뇌량 절제술도 드물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절제는 아니에요. 절제는 아니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절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먼저 국내 한 2000년대 초반에 미주신경 자극술이 소개가 됐고 그 바로 몇 년 뒤에 이제 뇌치모 자극술이 제가 이제 처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현재 그 환자들한테 건강보험 적용도 되면서 기본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는 거죠? 네네네. 실을 하나 넣어놓고 맞습니다. 아주 미세 전류를 흘러가고 전기를 생성시키는 전기 자극기는 이게 가슴에 달아놓고 요것처럼 달아놓고 한 뭐 몇 년 동안 전기가 계속 흘러가서 예, 시상에도 넣고 뭐 해마에도 넣고 여러 군데 이렇게 넣어서 전기를 계속 자극함으로써 발작 뇌를 억제시키는, 즉 뇌를 잘라주는 건 아니고 병소를 없애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뇌에서 좀 경련 억제시킬 수 있는 부위를 본인은 못 느낄 정도로 미세 전류를 흐르는 방법.
그리고 요거 미주신경 자극술은 뇌는 아니고 예, 목이죠. 목에다가 머리에서 나오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여기다 코일을 감아서 역시 배터리로 해서 전기를 쫙하게 흐르면 여기에 뇌로 올라가서 억제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니까 뇌를 절제하기 어렵거나 너무 발작 부위가 여러 군데일 경우는 수술을 다 잘라낼 수 없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뇌를 좀 억제시키는 또 이것도 새로운 치료 기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소개가 많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직접 구멍을 내는 뇌신부 자극술에 비해서 좀 덜 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한번 이렇게 용수철처럼 생긴 전극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난 빼고 싶어요. 그러면 빼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 유착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유착이 돼서 그거를 자르려다가 신경 자체를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완벽하게 전극 제거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뇌신부 자극술은 딱 길쭉한 막대기 형태이기 때문에 철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사를 쑥 빼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공인된 치료 방법이고 발작 시작 영역을 굳이 몰라도 미주신경 자극술, 뇌신부 자극술 다 사용할 수가 있다. 부작용이 이제 이게 조금 있죠. 그래서 신목소리나 통증, 목에 삼킬 때 불편한 연화곤란 같은 것들이 초반에 좀 있다가 대부분은 사라지지만 일부에서는 좀 오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신부 자극술은 머리에 한번 넣어놓고 나면 특별히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만 초반에 잘 하시면 아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둘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에 대한 수술 전에 검사를 이제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검사 부분은 오늘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도연파 검사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꼭 강조하고 싶고요. 그 이외에 보통 MRI 우리 보통 많이 찍으시니까 MRI나 어떤 뇌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들이 있는데 특히 비도연파 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발작 발생 부위를 정확하게 찾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는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게 일관되게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환자의 동영상 증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 뇌파를 찍기 때문에 이게 동시 측정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환자의 그냥 한 1대1을 그냥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병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도연파 검사는 수술 전 검사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뇌파 검사는 뇌파를 찍는데 우리가 30분 찍는 게 아니라 붙이고 그렇죠. 3일, 5일 동안 그렇죠. 비디오를 계속 찍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발작이 나오는 거를 기록하는 검사죠. 그래서 보통 한 경련제 먹던 것도 좀 줄이고 그래서 실제 발작을 5번 이상을 기록했을 때 뇌 부위, 발작하는 부위를 찾는 겁니다. 뇌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부위가 어딘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위를 좀 찾아내고 그게도 좀 애매하면 아까 보였던 입체 뇌파를 찍는다든지 그렇죠. 검사국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 전에 비도연파 검사를 수반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런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효과는 사람들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조건들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누구는 이 방법은 몇 프로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절대 없지만 그렇죠. 대개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군들은 이런 정도가 나오더라는 어떤 편균이 있습니다. 그 편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측두엽 뇌전증 환자들의 그 측두엽 절제술, 해마 절제술 같은 경우가 가장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수술의 경련 소실이 약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절제술이 어려울 때 쓰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자극술 같은 경우 대략 절반 정도에서 확실한 효과를 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 예. 네. 아까 아예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뇌 일부 조직도 중요한 발작 시작 부분을 태워버리는 방법이거든요. 소각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거에 그럼 소각술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라디오 프리퀀시 그 고주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소작을 해버리는 것도 있었는데 전기 소작보다는 레이저가 훨씬 정교하고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레이저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아쉽게 국내에 이 방법은 도입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도입이 안 됐나요? 예, 예.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가장 큰 허들은 그 환자들마다 이 레이저로 이제 소작을 할 때 이 바늘 끝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팁이 있어요. 그 바늘 그 머리 모양이 있는데 그게 되게 비쌉니다. 그거를 일회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미국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보험 적용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거 보시면 요거네요. 요겁니다. 네. 예.
이렇게 생긴 이 팁이 이거 보기도 복잡하셨습니까? 그죠? 이거를 재생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고 이렇게 실제로 MRI를 통해서 열을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 측정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을 측정을 하면서 일정 온도가 되면은 또 다 잠깐 스톱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식혔다가 또 소작을 하면서 또 고열이 발생이 되면 또 잠깐 스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를 하다 보니까 부위를 아주 정교하게 지질 수 있고 또 지지니까 출혈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으로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최첨단의 수술 기법이고 열을 발생하니까 뇌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우리가 손상을 안 받을 정도 열을만 나게 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좀 낮추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최첨단이고 빨리 들어오면 아주 뇌에 깊이 경련 발작이 생겨서 수술로 절제하지 어려운 환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굉장히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바늘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도를 돌려가면서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범위를 이렇게 레이저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